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2025년 10월 업데이트된 테슬라 투자 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AI까지 영역을 넓히는 이 테슬라 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이 기업의 현재 가치랑 미래 가능성, 또 숨겨진 위험은 없는지 이런 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분석은 특히 흥미로울 텐데요. 투자의 대가들이죠.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 이 두 사람의 관점을 빌려서 테슬라를 아주 입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버핏과 린치요. 재밌겠네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나 경쟁 우위, 재무 상태 같은 버핏 스타일 분석도 하고요. 또 동시에 그 높은 주가를 정당화하는 성장 잠재력, 옵셔널리티라고 하죠. 이런 린치 스타일 관점까지 좀 균형 있게 다뤄볼 겁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이 복잡한 정보를 통해서 테슬라에 대한 자신만의 명확한 시각을 갖도록 돕는 게 저희 역할이겠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테슬라라는 기업의 본질, 이거부터 짚어보죠.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전기차만 파는 회사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죠. 에너지 생성, 저장, 서비스까지 다 하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이 점이 좀 눈에 띄는데요. 2025년 예상 매출의 한 74% 정도가 여전히 자동차긴 한데 에너지 부문 성장세가 2024년에 67%나 됐다는 건 와, 이건 정말 놀랍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동차 매출 성장은 2024년에 6% 감소하면서 좀 둔화됐거든요. 근데 에너지 부문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이 데이터만 봐도 테슬라를 더 이상 단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뭐랄까 분산형 에너지 및 AI 기술 기업으로 봐야 할 수도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아, 관점을 바꿔야 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딜러 없이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 D2C 하면서 데이터를 계속 쌓는 방식도 이런 큰 그림의 일부고요. 그렇다면 경쟁자들을 물리칠 힘, 그 경제적 해자라고 하죠. 그건 어떤가요? 보고서에서는 모닝스타가 보통 네로우 수준으로 평가했다던데요. 네, 그 해자가 여러 겹으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강력한 브랜드, 그리고 기술력이죠. 배터리나 FSD 같은 거요. 머스크 효과도 있겠고요. 네, 머스크 개인의 영향력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둘째는 비용 우위인데 자체 배터리 개발이나 그 기가 캐스팅이라고 거대한 차체 부품을 한 번에 그냥 쾅 찍어내는 혁신 공법 같은 거요. 아, 네네. 2024년 4분기에는 차량 한 대당 생산 비용을 35,000달러 아래로 낮췄다고 해요. 이건 대단한 거죠. 굉장하네요. 셋째는 그 슈퍼차저 네트워크 효과인데 경쟁사들까지 NACS, 그러니까 북미 충전 표준이죠. 이걸 채택하면서 사실상 표준이 돼버렸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OTA, 그러니까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한 거. 이것도 고객들을 꽉 묶어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 소유자 90% 이상이 재구매를 고려한다는 데이터도 있고요. 와, 90%? 근데 그 해자가 과연 계속 견고할까요? 특히 중국 업체들 추격이 정말 무섭다고 하던데요. 그건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기술 격차는 점점 줄고 결국 가격 경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머스크 본인도 중국 회사들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다 이렇게 인정했을 정도니까요. 아, 그랬군요. 네. BYD 같은 경우는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순수 전기차 판매량에서 이미 테슬라를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모델 3보다 40%나 싼 시걸 같은 저가 모델 경쟁력이 정말 막강해요. 40%나요? 네. 그러다 보니 테슬라 점유율도 미국이나 중국 같은 주요 시장에서 계속 떨어지는 추세고요. 미국은 49%에서 41%로, 중국은 11.4%에서 7.9%로요. 이건 경쟁의 축이 확실히 기술에서 가격이랑 생산 규모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죠. 최근에 나온 저가형 스탠다드 모델, 이건 이런 상황에 대한 필사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치열한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테슬라를 선택하는 이유? 그 결정적인 건 뭘까요? 보고서를 보면요. 역시 브랜드 가치, 그리고 뛰어난 기술, 특히 그 소프트웨어 경험이나 성능, 주행거리 이런 것들이고요.
또 편리한 충전 경험도 빼놓을 수 없죠. 아, 소프트웨어 경험. 네, 특히 소프트웨어가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차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진화하는 느낌을 주잖아요. 이게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기술 제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핵심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하긴 그런 경험은 좀 다르긴 하죠. 근데 테슬라가 속한 산업 자체는 되게 좋아 보여요. 전기차 시장도 크고 또 탈탄소화, AI, 에너지 저장 이런 거대한 흐름의 딱 중심에 있다는 분석이던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테슬라 강세론의 아주 중요한 근거 중 하나죠. 대부분 기업들이 뭐 한두 개 트렌드에 올라타려고 애쓰잖아요. 네, 근데 테슬라는 자동차 운송 혁신, FSD 옵티머스, AI 혁명, 에너지 사업, 전력망 안정화 이걸 통해서 이 세 가지 메가 트렌드를 동시에 공략하도록 딱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아, 동시에 세 가지를요. 네. 예를 들면 테슬라 차량이 그냥 차가 아니라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 장치이면서 동시에 전력망을 돕는 분산 에너지 자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확실히 다른 기업들하고는 차별화되는 질적인 강점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경영진, 특히 일론 머스크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이 사람은 정말 비전가인가요? 아니면 그냥 리스크인가요? 허허. 그게 참 둘 다라고 봐야겠죠. 혁신의 아이콘인 건 분명한데 그의 예측 불가능한 언행은 분명히 리스크 요인입니다. 네. 자본 배분 정책은 아주 명확해요. 번 돈은 정부 성장에 재투자한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건 전혀 없고요. 오로지 성장이군요. 그렇죠. 재무 상태는 근데 굉장히 탄탄합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현금을 366억 달러나 가지고 있어서 부채를 훨씬 넘어서고 미래 투자 자금도 뭐 외부 조달 없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와, 현금이 그렇게 많군요. 네. 하지만 이 핵심 인물 리스크, 그러니까 회사 성공이 머스크 한 사람에게 너무 크게 의존한다는 점, 이건 오렌 버핏 관점에서 보면 장기적인 안정성을 해치는 아주 큰 약점입니다. 그렇죠. 버핏은 그런 걸 싫어하죠. 반면에 피터 린치라면 어땠을까요? 위대한 창업가에게 베팅하는 것이 큰 수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봤을지도 모르죠. 이 양면성, 이게 바로 테슬라 투자의 핵심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상황은 대충 알겠습니다. 근데 테슬라 주가를 보면 현재보다는 미래를 훨씬 더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 ESS 사업입니다. 이건 뭐 데이터가 너무 명확해요. 2024년 매출이 67% 성장했고 2025년 1분기 설치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54%나 급증했습니다. 154%요? 와. 네, AI 데이터 센터나 뭐 불안정한 전력망 때문에 수요가 그냥 폭발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상하이에 연간 40기가와트아워 규모의 메가 팩토리를 또 짓고 있어서 생산 능력도 크게 늘어날 예정이고요. 생산까지 뒷받침되는군요. 네, 그리고 더 매력적인 건 이익률이에요. 총이익률이 26.2%로 자동차 사업 18.4%보다 더 높습니다. 아, 돈도 더 잘 번다는 거네요. 그렇죠. 에너지 사업이 그렇게 잘 나간다면 자동차 쪽에서는 역시 그 저가형 모델이 중요하겠네요. 판매량 늘리려면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죠. 그렇습니다. 모델 3 스탠다드가 한 37,000달러, 모델 Y 스탠다드가 약 4만 달러 정도로 나왔는데 이건 뭐 BYD 같은 경쟁자들하고 가격으로 정면 승부하고 또 보조금 주라던 시장에서 대중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이죠. 네. 사이버 트럭이나 신형 모델 Y 생산 확대도 단기 성장에 기여는 하겠지만 이 저가 모델이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중기적인 판매량 확대에는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더 먼 미래를 보면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테슬라 보험 같은 사업들도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좀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옵티머스는 머스크가 테슬라 가치의 80%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제조업 자체를 바꾸겠다는 거죠. 80%? 네. 2027년까지 연간 5만에서 10만 대 생산이 목표라는데 글쎄요. 초기 생산 목표 달성도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아직은 좀 그렇죠. 네. 테슬라 보험은 실제 운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모델인데 이것도 자동차 사업 가치의 30에서 40%에 이를 수 있다. 이게 또 머스크의 주장입니다. 둘 다 뭐 잠재력은 엄청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아직 큰 물음표가 붙어있는 사업들이죠. 그리고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거. 테슬라 투자의 핵심이자 논란의 중심. 완전 자율주행 FSD 그리고 로보택시 됐죠. 이게 테슬라 강세론자들이 꿈꾸는 최종 그립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정말 핵심이죠. 수십억 마일의 실제 주행 데이터로 학습시킨 FSD를 통해서 운전자가 아예 필요 없는 택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이게 비전입니다. 네. 현재 텍사스 오스틴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시범 운용 중이고요. 사이버캡이라는 전용 차량도 2027년 전에 생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전용 차량까지? 네. 아크인베스트 같은 곳은 이 로보택시 시장이 무려 5조에서 10조 달러 규모가 될 수 있고 이 사업이 테슬라 가치의 90%를 차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봐요. 90%요? 와. 네. 스티펠이라는 투자은행 분석을 보면 현재 주가에서 FSD 가치를 213달러, 로보택시 가치를 140달러 정도로 평가하기도 했고요. 그럼 이 성장 스토리를 좀 단계별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실화 가능성이랑 잠재력을 고려해서요. 네, 자, 1단계. 이건 단기적이고 확률이 높습니다. 바로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사업의 성장입니다. 이건 뭐 거의 확실해 보이죠? 네. 2단계. 중기적이고 확률은 중간 정도. 저가형 신차 판매 확대입니다. 출시는 성공적인데 이걸 대량으로 팔아서 수익성까지 확보할 수 있느냐는 아직 좀 검증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3단계. 장기적이고 솔직히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죠. 이게 바로 FSD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같은 문샷 프로젝트들입니다. 달 탐사선 쏘는 것처럼 혁신적이지만 성공 확률은 낮고 기술적, 규제적 허들이 아주 높아요. 문샷. 네. 근데 중요한 건 현재 테슬라의 이 높은 가치는 1단계, 2단계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테슬라 투자는 사실상 이 3단계 성공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이고 시장은 미래에 불확실하지만 엄청난 가치를 지닌 사업 기회들, 바로 이 옵셔널리티에 미리 가격을 매기고 있는 셈이죠. 성장 스토리는 이제 좀 감이 잡히네요. 그런데 보고서 보면서 재무제표 부분이 특히 흥미로웠어요. 손익계산서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재무상태표는 엄청 튼튼하다는 거잖아요. 아, 네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상반된 모습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손익계산서를 보면 전형적인 그 S커브, 성장 둔화가 나타나요. 2022년을 정점으로 매출 성장률이 그냥 뚝 떨어졌죠. 2022년에 51.4%였는데 2024년엔 0.9%. 0.9%요? 와, 거의 정체네요. 그렇죠. 영업이익률도 16.8%에서 7.2%까지 떨어졌고요. 이건 뭐 경쟁이 심해지면서 성숙기에 접어든 자동차 회사 모습이랑 비슷해 보이죠. 주당 순이익 EPS 증가율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2020년에 1.01이었는데 2024년에는 0.16이라는 정말 극도로 건전한 수준으로 낮아졌어요. 0.16이요? 거의 무차입 경영 수준인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유동비율도 1.84로 아주 안정적이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운영, 즉 손익계산서는 좀 어렵지만 과거 고성장기에 벌어둔 돈으로 재무구조, 즉 재무상태표는 아주 그냥 철옹성처럼 튼튼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힘 덕분에 가격 경쟁을 버티면서 FSD나 옵티머스 같은 미래 기술에 외부 도움 없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재무적인 강점과 약점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강점은 뭐 압도적인 유동성, 지급 능력, 그리고 탄탄한 현금 창출력. 약점은 뚜렷한 수익성 악화와 성장 정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현재 운영상의 어려움과 과거 성공으로 쌓은 재무적 체력이 공존하는 좀 모순적인 상황인 거죠. 자, 이제 정말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현재 주가 수준, 이거 도대체 어떤가요? 보고서에 나온 경쟁사 대비 주가 수익 비율, 그 PE가 211배에서 261배에 달한다는 숫자,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하죠? 네, 그 숫자는 정말 그렇죠. 포드 PE가 한 15배, 폭스바겐은 3.6배 정도거든요. 네. 중국의 BYD도 한 22.8배 정도인데 테슬라는 뭐 수십 배에서 100배 이상 높으니까요.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 관점에서 보면 이건 뭐 현재 벌어들이는 이익이나 자산으로는 이 가격을 전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전혀요? 네. 안전마진은 그냥 0에 가깝다고 봐야죠. 사실 버핏 스타일로 보면 여기서 그냥 분석을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하지만 시장은 분명히 이 가격을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피터 린치처럼 성장성을 중요하게 보는 관점에서는 이 가격에 뭔가 숨겨진 논리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시장은 아까 우리가 길게 이야기했던 FSD, 로보택시, 옵티머스 같은
그 엄청난 옵셔널리티의 가치를 현재 주가에 미리 다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 미래 가치를 땡겨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를 단순히 자동차 회사로만 보면 이건 명백히 고평가 상태가 맞아요. 하지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 테슬라가 AI와 에너지 분야를 장악하는 거대한 기술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한다면 현재 가격이 오히려 잠재적 저평가일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의 여지가 생기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싸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현재 PE 비율이 한 218배 정도 되는데 이게 지난 6년 평균 약 221배하고는 비슷해요. 근데 2022년 말에 시장이 완전 공포에 떨었을 때 기록했던 저점, 그때가 한 30배 정도였거든요. 30배요? 네, 그거랑 비교하면 지금은 훨씬 높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막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다 이렇게 말하긴 어렵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요. 현재 실적이나 단기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는 주가가 명백히 고평가, 오버밸류드 구간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보고서의 분석도 현재 주가는 가장 낙관적인 미래 시나리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문샷 프로젝트들이 거의 완벽하게 성공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잘 풀릴 거라는 가정하에 그렇죠. 전통적인 가치 투자 관점에서 보면 안전마진은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래의 불확실한 대박 가능성에 현재 너무 확실하고 비싼 값을 치르고 있는 셈이죠. 그렇게 높은 가치 평가라면 당연히 리스크도 클 텐데요. 만약 당신이 테슬라 강세론자라고 가정했을 때 밤잠 설치게 할 만한 가장 큰 위험 요인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역시 경쟁 심화, 그리고 그에 따른 마진 압박입니다. 특히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전쟁, 이게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위협이죠. 네. 둘째는 테슬라의 이 높은 가치를 떠받치는 핵심 기둥이잖아요. 바로 FSD 로보택 실현 실패 리스크입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규제 문제예요. 아, 규제요? 네. 최근, 그러니까 2025년 10월 9일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가 FSD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들, 예를 들면 신호 위반이나 역주행 같은 보고가 50건 이상 있었고 실제 충돌 사고 14건에 부상자도 23명이나 나왔다는 걸 근거로 290만 대 차량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중대한 규제 리스크입니다. 290만 대 조사면 엄청난데요? 그렇죠. 셋째는 역시 핵심 인물 머스크 리스크하고 미중 갈등 심화나 상하이 공장 의존도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런 리스크들이 현실이 된다면 재무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만약 가격 전쟁이 계속되면 리스크 1, 영업이익률이 지금도 낮은데 더 떨어져서 그냥 전통 자동차 회사 수준인 한 자릿수 초반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럼 현금 흐름도 당연히 나빠지겠죠. 네. FSD 로보택시가 만약 실패하거나 아주 크게 지연된다면 리스크 2,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주가에서 그 미래 가치, 아까 스티펠 분석 기준으로 주당 $140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냥 증발해버리면서 주가가 70%에서 90%까지 폭락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재평가가 촉발될 겁니다. 70, 90% 하락이요? 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하이 공장이 멈추거나 머스크가 갑자기 경영에서 손을 떼는 상황, 리스크 3, 이것도 매출이나 주가의 치명타가 될 수 있고요. 테슬라 재무 상태가 아무리 튼튼해도 마진 압박 리스크 1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FSD 실패로 인한 밸류에이션 충격, 리스크 2는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최근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 이런 위협이 나왔잖아요. 보고서에도 특별 업데이트로 분석되어 있던데 테슬라한테는 이게 얼마나 큰 위협인가요? 아, 그거요? 이건 정말 테슬라가 직면한 가장 즉각적이고 심각한 외부 리스크 중 하나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심각한가요? 네. 왜냐하면 테슬라는 배터리 핵심 소재의 약 4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상하이 공장이 주요 수출 기지이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해요. 아, 중국 의존도가 높군요. 그렇죠.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전면적인 무역 전쟁으로 간다면 미국 내 생산 비용은 급증하고 상하이 공장은 가동 차질을 빚거나 아예 고립될 수도 있어요. 그럼 심각한 재무 충격과 주가 급락은 불보듯 뻔하죠. 중간 시나리오, 그러니까 제한적인 관세만 부과된다고 해도 이익률 압박은 더 심해지고 공급망을 아주 급하게 바꿔야 할 겁니다.
최상의 시나리오, 그냥 정치적인 수사로 끝난다고 해도 이 불확실성 자체가 계속 부담이 될 거고요. 이 관세 위협은 테슬라의 강점인 비용 우위와 중국 중심 성장 전략, 이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강세론, 즉 불케이스의 핵심 논거를 다시 한번 딱 정리해 주시죠. 네. 세 가지 메가 트렌드, 지속 가능 운송, 에너지, AI의 교차점에 있다는 독보적인 위치, 그리고 넓어지고 있는 경제적 해자, 브랜드, 비용, 네트워크. 마지막으로 FSD와 옵티머스 같은 미래 기술이 가져올 막대한 옵셔널리티, 이 세 가지입니다. 반대로 약세론, 베어 케이스의 핵심은 뭐였죠? 안전마진이 전혀 없는 극단적인 고평가 상태, 경쟁 심화로 인한 핵심 사업, 즉 자동차 사업의 수익성 악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FSD 로보택시 성공에 대한 중대한 기술적 그리고 특히 규제적 불확실성, NHTSA 조사, 이걸 꼽을 수 있겠습니다.